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오셨으니까 발언 좀 하셔야 되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 이 교수님께서는 그 결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좀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시기에 다수 의견, 그러니까 해산 결정을 하는 다수 의견에서 보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중요한 결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다수 의견. 우리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이석기 일당이라고 부르는 네. 그 부분이 과연 통진당의 전체 의사결정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는 그것이 이제 후보자가 소수 의견에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생각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 해산 제도보다는 네. 선거에 의한 정당의 이 구성이 더 민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통진당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우리 사회 정치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명함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함이 다 있다.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의 해산 부분은 그거는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또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일반 여론은 일반 국민의 정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갤럽, 리얼미터, 중앙일보 조사부 여러 개 보면 거진 비슷한 나왔습니다. 대략 60%가 잘한 것이다 지지하고 25% 정도가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 15%가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그거 볼 것 같으면 이 해산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2배가 넘습니다. 저도 그 당시 4.11 총선이죠. 12년 4.11 총선. 저는 그 당시 당적의 여의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지휘부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통진당이 대단한 정당이었어요. 우리 의회주의를 사실상 유린해서 국회의원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전략과 힘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석기 등 몇 사람의 비례를 갖다가 조작해서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갖다가 한 명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면은 인턴까지 해서 10명 이상의 그 직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나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진당은 선거되면은 수도권 5,000표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다가 다 잠재적 후보자 다 배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당이죠. 통진당에서는 저기 다 나오면 우리 그냥 몽땅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교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 아시잖아요. 야권 단일화. 그렇게 해서 호남 같은데 공천만 하면 되는데도 통진당이 2명이 당선됐고 나중에 다 의석을 잃었죠. 저는 그거 볼 때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참 통진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한 얘기도 의회주의가 정당 기존 체제가 참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부연합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종북 얘기가 나왔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해산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볼 때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결한다든가 국회에서 제명과 징계하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논의가 좀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산 걸 하길래 저도 솔직히
저게 과연 해산이 될까 좀 의아했어요. 왜냐, 해산 결정이라는 것은 그 극단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런 결정이 나는 거 보고서 저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우리 그 정치사회에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지금 헌재소장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이렇게 논쟁적인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게 합당한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은 쉽습니다. 뭐 선거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말씀은 제가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 총선은 그런 고민 없이 야당이 선거를 해서 여당의 그 색깔론에서 자유롭게 해서 야당이 이겼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 이게 우리나라의 그 19대 선거와 20대 선거가 큰 차이가 난 그거였다고 봐요. 제가 두 선거를 갖다가 당원달해지면 지도부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좀 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감이 없기 때문에 고식적인 판단을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송석윤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라는 그 판단의 사유로 이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후보자께서 소수 의견을 그렇게 더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서 더 많이 냈는지는 저는 통계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판결정문에서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헌재 소장이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헌재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냥 9명 중에 한 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법부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소장이든 그냥 재판관이든 실질적으로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시절에 임명했는지 그 민주당 시절에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뭐 미국 수프림 코트의 그 재판관들은 다시 자기가 공화당 시절에 됐으면은 거긴 종신직이기 때문에 다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살아남는 게 최고의 임무다라는 정도일 정도로 상당히 정파적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당들이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평의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모델과 독일 모델의 한 중간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 의견을 후보자가 더 많이 냈더라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진당 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외교가 행정부 차원에서만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히 외교를 하고 있듯이 사법부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모범적인 성장을,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 비판할 점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헌법재판소들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지도적인 지위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특히 정당 해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진국가의 베니스 위원회 중심 등등 해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정당 해산 사건이 최근에 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으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그나마 하나라도 있어서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정치적 예민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낯이 서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경원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이기도 하셔서 사실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들에 관심들이 좀 많은 분이셔서 여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계셨던 그 기간 내내 실제로 헌법재판이 좌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오히려 저는 소수자나 노력은 하셨지만 일반 소수자나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그 소수 의견이 그런 어떤 인권 신장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좀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평가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소수 의견이냐 법정 의견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단순히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고민과 어떤 방향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님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민주주의나 소수자 보호를 위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후보자의 판결이나 심결 그 부분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의 입장에서. 예, 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군판사인 시절에 군형법 92조의 6, 당시에는 92조였는데 그 동성 간에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결정에는 관여하시지 않았지만 2016년 결정에서 이제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 금지 또는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좀 문제점이 많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재판관님의 소수 의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결정문에 반영되는 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현은 회장님 참고인은 예,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을 포섭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해서 규범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개방적이고 또 추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기존의 방법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막힌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또 새로운 것들을 헌법적으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수의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능히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당이죠. 통민당에서는 저기 다 나오면 우리 그냥 몽땅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교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 아시잖아요. 야권 단일화. 그렇게 해서 호남 같은데 공천만 하면 되는데도 통진당이 2명이 당선됐고 나중에 다 의석을 잃었죠. 저는 그거 볼 때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참 통진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한 얘기도 의회주의가 정당 기존 체제가 참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부연합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종북 얘기가 나왔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해단된 거 아닙니까? 저는 명함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함이 다 있다.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의 해산 부분은 뭐 그거는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또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일반 여론은 일반 국민의 정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뭐 갤럽, 리얼미터, 뭐 중앙일보 조사부 뭐 여러 개 보면 거진 비슷한 나왔습니다. 대략 60%가 그 잘한 것이다 지지하고 25% 정도가 뭐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 15%가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그거 볼 것 같으면 이 해산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2배가 넘습니다. 저도 그 당시 4.11 총선이죠. 2012년 4.11 총선 저는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오셨으니까 발언 좀 하셔야 되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 이 교수님께서는 그 결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좀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보시기에 다수 의견 그러니까 해산 결정을 하는 다수 의견에서 보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중요한 결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다수 의견. 우리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이석기 일당이라고 부르는 네. 그 부분이 과연 통진당의 전체 의사결정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후보자가 소수 의견에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생각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해산 제도보다는 네. 선거에 의한 정당의 이 구성이 더 민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통진당 해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우리 사회 정치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 당적인 여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지휘부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통진당이 대단한 정당이었어요. 우리 의회주의를 사실상 유린해서 국회의원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전략과 힘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석기 등 몇 사람의 비례를 갖다가 조작해서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갖다가 한 명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면은 인턴까지 해서 10명 이상의 그 직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나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진당은 선거되면은 수도권 5,000표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다가 다 잠재적 후보자 다 배치합니다.